안녕하세요. 김인식 선교사입니다. 전 강의에 이어서 광물혁명의 금 발견과 2차 보어전쟁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선교적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886년 트랜스발 공화국의 비터바트스랜드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아공의 화폐단위 란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금을 채굴하기 위해 모잠비크를 포함한 인접 아프리카 국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찾아온 약 10만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광산에 고용되었습니다. 광산 주변에 형성된 폐쇄 수용소나 타운십은 금 사냥꾼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잠재적인 상업적 이윤을 꿈꾸는 사람들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란드 지역이 큰 도시로 변하고 지금의 조하네스버그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9년 뒤 1895년 케이프 총독 세실 로즈는 보어공화국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고 트랜스발에 있는 많은 영국인들이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참정권 획득의 구실로 제임슨 습격 사건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영국 광부들이 이 반란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실 로즈는 남부 아프리카에 영국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케이프에서 카이로까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식민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보어공화국의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 9월 영국의 조셉 체인벌리는 트랜스발 공화국에 뻔뻔하게도 모든 영국인들을 트랜스발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에 트랜스발 공화국 폴 크루거 수상은 모든 영국군을 48시간 내에 철수하라고 응수합니다. 이 영국인과 보어인, 이 두 세력 간의 적대 감정이 1899년 10월 12일 2차 보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인들의 전쟁이라고 불리워지지만 보어인들과 영국인들 모두 남아프리카 흑인들을 노동자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투병으로서 이용하게 됩니다. 약 45만 명의 영국군은 8만 7천 명의 보어군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히 1900년 1월에는 18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영국 병력이 남아프리카에 파병되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해외 파병은 영국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였습니다. 이 당시 참전했던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군 기자로 2차 보어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가 보어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이야기가 귀에 져서 윈스턴 처칠 나의 청춘이라는 책에 소개되었습니다. 보어군은 지형지물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릴라 작전으로 도로, 통신선을 파괴하고 보급부대를 공격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영국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2차 보어전쟁의 막바지에 영국군은 보어군의 근거지인 집과 농장들을 불태우며 초토화시킵니다. 영국군은 보어군의 게릴라 전술을 아주 어렵게 하였고 집과 농장의 화재로 거주할 곳이 없었던 12만 명의 보어 주민들을 40여 개의 강제 집단 수용소에 수용하고 통제합니다. 당시 수용되었던 보어인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위생관리가 잘 안 되었던 것은 물론 식량 배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인들의 가족 중 보어군대에 참가한 사람들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여 식량 배급을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가족 중 보어군에 참가한 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량 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수용소에서 약 2만 7천여 명의 보어인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중 16세 이하의 아이들 사망이 2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제 집단 수용소 참상은 영국인 박애복지운동가였던 에밀리 홉하우스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에밀리 홉하우스는 구호 모금을 가지고 남아프리카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포트 엘리자베스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서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1901년 1월에 블롬폰테인 수용소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보게 된 참상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홍역, 폐렴, 이질 등의 병들이 수용소에 만연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녀의 보고서를 통해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갑니다. 이러한 박애주의적 사랑을 실천한 공로로 남아프리카로부터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고 그 후 1926년 런던에서 그녀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영국에 의한 계획적인 대학살이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14,000명의 보호군과 약 22,000여 명의 영국군이 전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광에 대한 통제권과 남아공 전 지역에 대한 통치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1900년 3월 오렌지국의 수도가 함락되었고 6월에는 트랜스발 공화국의 수도도 함락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페르니어령 조약에 따라 결국 보호인들은 자치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 기간 동안 영국이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 보호인들에게 보여주었던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한편 당시 남아프리카의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흑인이었지만 백인들의 전쟁이라고 불리웠던 이 전쟁으로 인해 흑인들과 칼라인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호인들은 무기를 흑인들에게 배급하는 것을 영국인보다 더 내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또한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농가의 파괴는 물론 집단 수용소에서 약 14,0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흑인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고 백인들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는 케이프, 나탈, 오렌지, 트랜스바알 등 4개 지역이 합쳐져 남아프리카 연방이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 이후로 아파르테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의 극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광물혁명 이전의 생활은 주로 목축과 농사에 의존했습니다. 1820년 영국 정착민이 들여온 메리노 양에 의해 생산된 양털 산업만이 유일한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광물혁명 이후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본 유입과 기술 유입, 그리고 철도 및 운송수단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기술의 개발과 부수적인 산업들도 발전시켰습니다. 또 다른 결과로는 가족구조 해체의 변화와 타운십 주거 형태의 기원,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타운십의 기초는 광물혁명의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물 광산에서는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들을 캐내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과 기술,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광산 초기에는 백인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흑인 남성들이 광산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전통사회에서 남성들은 주로 목축을 하면서 목초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집에서 아침 일찍 가축들을 데리고 초지로 나아가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가정 중심의 가족사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광물혁명과 산업화의 결과로 이 가족 구조는 해체가 됩니다. 홈랜드에서 돈을 벌기 위해 1월에 광산이나 산업단지로 떠나 폐쇄 수용소나 타운십에서 주거 생활을 하고 12월이 되어야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1개월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광산으로 떠나는 가족구조 해체 형태로 이들은 90% 이상의 시간을 가족을 떠나 있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집단 거주지를 타운십 또는 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남아프리카의 도시나 타운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주변에 1개 이상의 흑인 거주지역인 타운십 혹은 로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타운십의 그 기원은 드비어스사의 킴벌리 광산 노동자 폐쇄 수용소가 모델이 되었지만 1900년을 그 기원으로 봐야 합니다.
1900년대 생계를 위해서 이제는 광산이 아닌 도시 주변으로 흑인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그곳을 타운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로케이션이라고 불려졌으며 지방행정부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도시에 필요한 노동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타운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타운십은 1948년 이후 아파르테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종 간의 결혼금지, 집단지역법령, 무단거주 방지법 등으로 백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법안의 골격들이 만들어지며 확정됩니다. 이렇게 각 도시마다 타운십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일자리를 찾아 도시 근교로 인구가 유입됩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판자촌들이 늘어나게 되고 전기, 수도, 배수 등의 시설과 주택 수요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타운십의 급격한 팽창으로 파생된 또 다른 문제들은 빈곤 문제, 해체된 가족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폭력, 살인, 강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교적 과제로 구체적인 이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체된 가족 회복 운동입니다. 남아공의 가족 구조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깊이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져 왔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들에 의해 지켜왔던 가정의 규범, 사회적 규범들이 허물어져 갔고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로 여성들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독특한 가족 구조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타운십 카일리처에서는 2017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재가 거의 62%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타운십 가족 문제에 대한 접근, 가정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싱글맘 가정 돌봄 등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통한 사회 변화를 위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교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남성상과 아버지상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래 집단이나 갱들을 통해 거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타운십 내에서의 폭력, 마약, 절도, 성범죄 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운십 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는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역이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운동이 이 타운십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는 이주 노동자들의 질병과 인종 간의 갈등입니다. 광산혁명으로 나타난 또 한 가지 심각한 이슈는 이주 노동자들의 질병과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오래전 광산붐으로 많은 근접국가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광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열악한 광산 환경에서 폐병, 결핵, 에이즈 등의 질병을 얻어 그들의 지역과 나라에까지 확산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와티니아나 레소토의 높은 에이즈 감염률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역시 남아공 내에서도 광산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결핵과 에이즈 등의 질병을 확산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산혁명으로 시작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었고 심지어는 2016년도 통계청에 따르면 남아공에 약 71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산혁명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남아프리카에 있어 왔으며 2010년도에는 외국인 노동 이주자들이 186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계에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는 만큼 외국인 이주자들이 남아공에 약 4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 체류로 온 이주자들, 특히 레소토, 짐바브웨, 모잠비크에서 온 이들은 폐쇄된 금광을 찾아 금부스러기를 캐내어 암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불법 광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자마자마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오늘 또 폐기된 광산에서 행운을 찾기 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고용주들은 남아공 흑인들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욱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되고 노동 법망을 피해서 그들을 더 쉽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공 흑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폭행 사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5월에는 조하네스버그 인근에서 실업과 주택 부족 등의 불만을 품은 남아공 흑인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제네포비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인접 아프리카 나라로부터 이주해온 외국인들을 위한 위로와 돌봄,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 그들 본국의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합니다.